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강일중학교라는 강동구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대부고라고 강북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진로 특강을 많이 다니는데 요 대목에서 오 하고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근데 뭐 여기는 관악구 주민들이라 어쩌란 말이냐. 서울대들 많은데 아침마다 막 줄 서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학원을 나왔고요. 동대학원을. 그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MBN 기자가 된 게 2007년 12월에 MBN 기자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불능세대란 제가 2012년에 이제 공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앵커했다는 거 못 믿으실까봐 인증샷 갖고 왔습니다. 같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라니아라고 지금은 해체된 걸로 추정되는 걸그룹입니다. 오죽이나 나갈 데가 없었으면 MBN까지 나왔을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청와대를 잠깐 파견을 갔었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 기자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마크맨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직후에 청와대에 파견 가서 몇 달 정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 생활을 했었죠. 공식 출입 기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인수위 개념으로 파견을 갔었던 거고요. 기억나시죠? 첫째 주 주말에 등산을 가셨잖아요. 등산 가셨을 때 저도 마침 주말 근무고 또 문재인 후보 마크맨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등산 일정에 동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등산 가기 전에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 기자님도 혹시 사진 찍으실 분 오세요 그러는 거여서 이게 웬 떡이냐고 달려가서 옆에 앉아서 바로 사진을 찍었던 역사적인 사진. 이게 뭐 나중에 자서전에 나올지 어떨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MBN에서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국회 출입 기자, 청와대 파견 기자를 하다가 그다음에 작년부터 MBN 노조 전임자로. 노조 전임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기사 쓰고 취재하는 일을 안 하고 노조 일만 하는 거예요. 노조 일만 하는 노조 사무국장으로. 그래서 이제 언론노조 얼마 전에 30주년 기념 행사에 가서 깃발도 들고 뭐 지금도 뭐 언론노조 배지 이런 거 차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제가 이제 이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냈다는 이유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 사실 이 책은 좀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이 결혼불능세대는 일종의 쌍둥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2013년 이후라고 하는 책이 원저가 있고, 이 책의 내용을 좀 쉽게 푸른 대담집이 결혼불능세대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책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왜 원저가 있는 책을 굳이 대담집으로 한 번 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책을 냈느냐? 이제 그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2013년 이후라는 책을 낸 김대호라고 하는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원저자이신데, 이분이 옛날에 관악구하고도 좀 인연이 있으시죠. 관악구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민주당으로. 물론 이제 경선에서 져가지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그 2013년 이후라는 책을 사실 2012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총선 출마용으로 자기의 생각을 쭉 정리해가지고 거의 한 700~800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껍고 내용도 엄청 어려워요. 그 어렵고 복잡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내기 전에 제가 신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독서 모임에 오셔서 저자 강연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독서 모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되게 이제 분위기도 좋고 내용도 이제 충분히 잘 전달돼서 기분이 좋았는지 이 책을 내면서 2013년 이후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되게 이제 그 선거 나올 때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축사자를 모집하는데 그 좀 젊은 축사자도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청년 세대에 관한 책이니까. 그래서 청년 축사자로 저를 섭외를 하신 거예요. 이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던 일개 기자였던 저를 이제 청년 축사자로 섭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축사자로 가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남이 뭐 출판 기념회 이런 거에 축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기자 생활 그때 한 5년쯤 했을 당시인데 뭐 무슨 대단한 기회가 있어도 뭐 축사를 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때 내가 한참 고민하고 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결혼에 관한 고민.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저희한테 겪었던 일을 한번 축사의 소재로 삼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이 2013년 이후란 책의 출판 기념회인데 제가 그때 이제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프레스센터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에 있는 저녁 7시쯤 행사가, 그러니까 요 시간대쯤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요 행사의 특징은 밥을 안 줬어요. 밥을 안 주고, 뭐 이분 돈이 없으니까 식사가 안 나오고 간식 좀 깔아놓고 행사를 시작하는데 한 2시간을 해버린 거예요. 밥도 안 주고. 2시간을 하니까 이제 9시가 넘어갔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죠. 그 행사는 계속 이어지고 저 앞에도 축사를 엄청 많이 해서 축사도 하고 뭐 축하 공연도 하고 뭐 시도 읊고 피아노도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에 누가 축사자로 나왔냐면 그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가 있는 김병준 교수, 그때는 청와대 그 정책실장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뭐 이런 분들이 막 그리고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 이런 분들이 막 기라성 같은 축사자로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순서에 저를 배정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2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저도 배가 고프고 참가자들도 배가 고프고 한 200명쯤 앉아있던 참가자 중에 한 절반은 갔어 이미. 그래서 100명쯤 앉아있는데 제 바로 앞자리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 앞자리에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것만 잠깐 기다리면 끝나니까 잠깐만 더 참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그 다음에 있는데 내가 마지막 순서인데 내 앞차례를 마지막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사회자가 까먹은 거야.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씨 그만해도 뭐야 지금 2시간 기다렸는데 기껏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김대호 소장님 그 저자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아 저는 오늘 안 하는 건가요? 아, 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쪽지를 보냈지만 사실은 나도 있다, 까먹지 말아라고 이제 쪽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저자가 아 그렇지 하면서 사회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 명 더 있으니까 뭐 미안한데 한 명만 더 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올라갔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다 마지막 순서라고 들었는데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배고픈데 2시간 기다렸는데 이미 청중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그 짜증의 그 사리의 파동. 그래서 쟤는 뭐야? 쟤는 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또 올라와? 거기다가 이제 보니까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한 30대 중반쯤 된 젊은 기자가 마지막 축사자라고 올라오니까 막 그 거부감이 막 이렇게 모락모락 느껴진 그 적대적인 청중들 앞에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차근차근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희 가족 얘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2013년 이후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한 축사잖아요. 그런데 제 가족 얘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삼형제인데 저희 세 형제가 그때 제가 35살이었고 저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형이 있어요. 그래서 삼형제인데 셋이 다 결혼을 못 하고 있었어요. 큰 형은 당시에 39이었고 저는 36. 근데 쌍둥이 형은 저는 서울대를 나왔다고 아까 소개를 드렸잖아요. 저희 쌍둥이 형은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연합고사라고 고등학교 가는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거 95%는 다 붙는 시험이거든요. 웬만하면 다 붙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95% 안에 못 들은 거야. 그래서 하위 5%였어요. 지금 우리 형이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ADHD였다는 거야. 뭐 알 수 없죠. 그 당시엔 그런 검사도 안 했으니까. 근데 ADHD에서 진짜 공부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가지고 하위 5%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떨어진 거야. 인문계를. 그래서 실업계도 못 갔어요. 실업계 갈 성적도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저희 쌍둥이 형이. 검정고시를 봤는데 세상에 연합고사를 떨어진 사람이 검정고시를 2년 만에 합격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검정고시 시험을 볼 때 시험장 앞자리에 외고 자퇴생이 앉은 거야.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검정고시 시험을 볼 때 애초에 그 학원에서 다 그 배열까지 앉는 자리까지 다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능 시험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만 이게 벌써 한 20-30년 전이잖아요. 검정고시라는 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검정고시 여러분 그 시자로 들어가는 종로에 있는 학원 있잖아요. 그 학원 가면 99%가 합격하는 거 아세요? 검정고시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 학원만 다니면 거의 다 붙는 거예요. 비밀이 있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 기사거리인데 뭐 설마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2년 만에 검정고시를 합격했어.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갔는데 성적이 진짜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대를 갔어요. 미대를. 성적이 없어도 갈 수 있는 대학을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의 산업디자인과로 미대를 가는데 우리 형은 대학 입시를 보면서 처음으로 붓을 잡아봤어요. 미대인데 붓이라는 걸 대학 입시 때 처음 잡아본 거야. 근데도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합격을 했어.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2년 만에 또 이렇게 졸업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대학만 가면 다 졸업은 하잖아요. 시간만 채우면. 그러니까 전공을 못 살린 상태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고 어떻게 되면 비정규직 트랙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형은 20살 때부터 계속 비정규직이었어요. 비정규직 직업 중에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주유소 총잡이, 뭐 편의점 알바, 무슨 뭐 짜장면 배달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정규직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직종을 20년간 다 섭렵을 합니다. 그리고 35, 6 됐을 때 우리 형이 하던 일은 뭐냐면 그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하는 거 있죠. 지금 같으면 그것도 뭐 공공부문 일자리라 그래서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무기계약직이었어요. 2년 이상 해서. 근데 무기계약직이라는 건 고용은 무기한 연장이 되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형의 월급이 얼마였냐면 120만 원. 월 120만 원. 그런데 좀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자청했어요. 야간 근무를 하면 조금 더 월 150만 원. 우리 형은 나이가 36살이었는데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야간에 근무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큰형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저주받은 구사학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사학번들이 졸업할 때 IMF가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취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뭐 눈물을 머금고 심지어 토익 시험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IMF 터지기 전까지는 공대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IMF가 빵 터지니까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일단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갔다 돌아와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게임 뭐 이공계니까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회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게임 유통회사였어요.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게임 유통회사에서 인턴으로 취업했어요. 워낙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턴으로 취업해서 뭘 했냐면 그 게임 박스에다가 게임기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어. 그런 일을 3년을 했는데 인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최저임금도 없던 시절이 월급이 얼마였냐면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3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60만 원 인턴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답답한 거야. 야, 너 대학 나와 4년제 대학 나와갖고 월급 60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대학 다니냐. 차라리 이거 때려치고 변리사 시험 준비해. 원래 이공계 나오면 변리사가 일종의 고시잖아요. 여기 관악구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준비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생각해 보기에도 그게 낫죠. 60만 원 받고 인턴 계속 하느니 어차피 일자리도 없는데 오케이 변리사 시험 공부하자. 7년째 못 붙었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가끔 시험 보는데 지금도 못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이미 30대 후반이 훅 돼버린 거야. 그래서 변리사 시험,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끝내 못 붙은 사람의 말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30대 후반인데 한 번도 제대로 취업해 본 적이 없는 채로 고시생 생활만 한 10년 가까이 낭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인 거야. 아예 수입이 없죠. 30대 후반인데 결혼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연설의 앞부분에.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도 했고 저도 사실은 그때쯤에 30대 중반쯤에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4살에 연애를 시켜서 36살, 2년 동안 연애를 한 거죠. 그럼 2년 정도 사귀고 나이가 30대 중반이면 결혼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MBN 기자고 서울대도 나왔고 그러니까 겉만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왜 결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이 다 같이 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 혼자서 아들 셋을 서울에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큰형하고 작은형이 그런 상황이고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사를 하시는데 부동산이 2007년 이후로 되게 불경기가 왔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월세에 계약해가지고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하는데 2년 동안 매매가 딱 끊긴 거야. 근데 부동산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가 사는 집의 월세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월세, 집도 월세. 근데 매매는 안 되고. 그럼 그 월세를 누가 냈을까요? 누가? 그래서 내가 월급이 300이 안 되는데 월 200씩 집에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게 제가 연애하는 기간과 겹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는 내 이렇게 외형만 보니까 번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사귀었겠지. 근데 2년을 사귀었는데도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큰형은 이번에 변리사 시험 2차 되셨어? 작은형은 정규직 전환된대? 뭐 될 리가 있나.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모르고 사귀었지만 나중에 그런 게 알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생각해 보세요. 월 300을 못 받는데 200씩 생활비 주는 남자랑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막 되게 괴로워하던 시기였고 결국에는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여자친구를 금방 선봐서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결혼부동산의 트랙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약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던 시기라 마침 이 주제를 갖고 연설을 해야 되겠다. 이 주제를 갖고 축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였고 2013년 이후라는 책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이제 담은 책이었던 거죠. 비정규직, 비고용 노동자, 혹은 취업자, 실업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연설을 했고, 이 책이 되게 잘 돼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돼서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번 큰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연설을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처음에 올라갈 때 굉장히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청중들이. 근데 내려오는데 청중들의 눈이 하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앞에 줄을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명함 달라고. 그래서 어떤 뭐 무슨 KT인가 무슨 임원이셨던 상무인가 하시는 분이 갑자기 내 손을 꼭 잡더니, 제가 꼭 한번 밥을 살 테니까 한번 연락 달라고 명함을 주면서, 제가 뭘 얻어먹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김대호 소장님이 축사 너무 좋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하신 거야. 그래서 윤 기자 얘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뭐 나는 꼼수다 이런 게 인기 있던 시절이니까 팟캐스트를 우리끼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2014년 이후란 책을 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안 팔리고 널리 알려지지 않으니까 같이 팟캐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좋다. 근데 팟캐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녹음은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팟캐스트를 그때 해본 적이 없던 시절이라, 지금 같은 뭐 스튜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담을 하되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 책을 내자. 대담 녹취 풀어서. 책은 많이 내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럼 책을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담을 한 걸 녹취를 풀어서 원고를 만들고, 그걸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여기저기 타이진을 한 결과 이제 필로소픽이라는 출판사에서 결혼불능세대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거의 다 그 2014년 이후라는 책의 내용인데, 앞부분만 제 얘기가 조금 나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토크 형식으로 오프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특히 재밌다고 해서 제목을 결혼불능세대로 다른 거죠. 자, 뭐 그런 사연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제가 당시 서울시청 출입기자를 되게 오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사를 누구한테 받을까 하다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마침 사실 이 축사는 제 책에 보면 앞에 띠지에 이제 박원순 시장 축사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축사는 박 시장님이 써주신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박 시장님의 연설 비서관이 이제 가제본을 보고 이제 써주신 건데, 마침 그 연설 비서관님도 40이 넘은 여자 방송 작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별 생각 없이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 인생하고도 연관련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감화돼가지고 마치 박원순 시장인 것처럼 빙의해서 이제 축사를 써주셨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정치와 결혼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밀접합니다. 직접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준 두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멋지고 탁월한 작업입니다. 이 책을 모든 시민과 결혼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 청춘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고, 그 다음에 책을 쓰고 나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책이 딱 나온 첫 주였어요. 책이 딱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도 이제 막 뿌리기 시작할 때였는데, 책이 나온 첫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자마자 바로 동아일보에, 여러분 김순덕이라고 동아일보에 굉장히 유명한 여성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은 원래 약간 보수 성향이라 조금 이제 의외였는데, 우리가 뭐 따로 책을 보내드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동아일보가 그 교보문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교보문고 이제 슬슬 점심 먹고 돌아보다가 딱 새 책이 나오면 새 책 코너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니까 뭔가 좀 신기했나 보지. 그래서 들춰보더니 그걸 보고 바로 다음 주에 칼럼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제목 자체가 결혼불능세대였어요, 이 책은. 이 칼럼을.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출신 방송기자 윤범기는 한포 의사를 차릴까 고민한 적이 있다. 한포 의사, 한국 여자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여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남자들 를 겨냥해 결혼정보 사업을 하면 장사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대담 때 나온 얘기였는데, 그의 여자친구는 신도림동 전세 2억짜리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친구네를 보고는 이 정도 안 되면 결혼 못한다고 믿는 눈치였다. 그래서 헤어졌다. 뭐 이거 약간 좀 과장됐지만, 계룡뻔남, 개천에서 용될 뻔한 남자, 그 얘기는 불가능했다. 전문대를 나와 비정규직으로 월 120만 원 받는 36세 쌍둥이 형도 결혼 못하긴 언감생심. 단군 이래 최초로 서울의 보통 총각도 빈공군 여성 아니면 결혼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낸 책이 결혼불능세대다. 라고 제 책을 칼럼에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출간되자마자. 이건 보수 언론에서 일종의 이렇게 소개가 된 거였고, 또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우연한 기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10년 근속 휴가를 받아서 우크라이나 실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시사인이라는 잡지 아시죠? 시사인에서는 또 이제 이 결혼불능세대 낸 거를 해가지고 애정촌 남녀, 그 당시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SBS에서. 그래서 그걸 컨셉으로 해서 뭐 남자 1호, 여자 2호, 3호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불능사회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또 특집 대담을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또 결혼 파업이라는 책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혼 파업하고 결혼불능세대,
이 두 권의 책을 엮어가지고 이 30대 결혼 안 하고 있는 20, 30대 남녀들을 모아서 이런 식의 대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얼마 전에 결혼하셨어요. 나만 못하고 있어. 얘도 아직 결혼 안 했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북콘서트도 되게 많이 열었어요. 제가 이 결혼불능 세대를 가지고 거의 사골국물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진짜 열몇 번의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뭐 리브로라고 하는 홍대에 있는 서점에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국회에서 이제 청년 플랜 2.0이라는 연구단체 주최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북콘서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10번이 넘는 북콘서트를 해서 진짜 한 4년 만에 일쇄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책이 아마 품절돼서 구할 수는 없고 뭐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하면 재고 조금 남아있을 텐데 어쨌든 진짜 헉헉거리면서 겨우 일쇄를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결혼불능 세대가 뭐야? 결혼불능 세대가 뭐길래 이렇게 개념을 해가지고 책까지 낸 거야? 그때 뭐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일단 주거 형태가 월세고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요 두 개가 결합되면 결혼불능 세대라는 거예요. 제가 정의한 개념은 그랬어요. 주거 형태가 월세,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요 두 개가 결합되면 결혼불능 세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당시에 부동산 출입 기자를 했었어요. 부동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새로운 현상을 목격한 거야. 그게 뭐냐면 전세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전세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아주 독특하게 있는 전세라는 제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집을 사서 그 집을 놀려. 그리고 그 집을 반값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그리고 심지어 그 돈을 다시 돌려줘. 그 사람이 나가면. 그런 바보 같은 계약이 어디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런 식으로 주거 계약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했던 걸까? 왜 대한민국은 전세가 있을까요?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인 거죠. 집값이 다른 어떤 재테크 수단보다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반값에 빌려주더라도 2년 지나면 그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났던 거예요. 집값이 급속하게 오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가 요즘 왜 없어지고 있을까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가처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2007년, 8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DTI 규제 막 하고 집값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 얘기는 자세히 좀 이따 하겠지만. 그리고 나니까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시대가 오니까 전세가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 되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반전세라고 해서 월세로 돌리기 시작하죠, 전세를. 그럼 우리나라의 자가 소유율은 대략 한 50% 정도예요. 그럼 자가 소유율이 50%라는 건 임대가 50%라는 거겠죠. 옛날엔 그 임대의 대부분인 전세였어요. 그런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자가 아니면 월세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시대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부동산 출입기자 시절에 기획기사를 썼어요. 월세 시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때 이제 뭐 치솟는 전세값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월세 점점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개 월세가 평균적으로 얼마냐면 계약금 1,000에 월세 10으로 전환하잖아요. 대충 보면 월세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원룸이나 뭐 고시원 좀 좋은 거나 아니면 원룸 뭐 투룸 이런 걸 들어갔을 때 대략 부담하는 월세가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40에서 50. 한 50 정도 돼야 그래도 살만한 집에 들어가죠. 그 이하면 좀 삶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지죠. 자, 그렇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규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한 50% 정도라고 하죠. 50대 50이에요. 왜 비정규직이 늘어납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같은 재벌이 박근혜 같은 나쁜 정치인이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려고 비정규직이 늘어납니까? 뭐 괴롭히려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기술 변화죠. 이 아이폰, 스마트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스티브 잡스가 만들면서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코닥도 망하고 뭐 노키아도 망하고 굴지의 기업들이 망하잖아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인 거예요. 이제는. 이 정규직이란 제도는 한 번 산업이 만들어지면 한 30년 쭉 성장하던 시기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경제 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고용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지면서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이 되면서 더 이상 한 사람을 고용해서 평생을 책임진다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의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안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다 어떤 요인이냐면 중국 효과가 있어요. 중국이 바로 나라 옆에 붙어 있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한 80%가 겹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선 산업이 늘어나면서 일본 조선이 망했듯이 중국의 제조업이 우리를 쫓아오면 중국과 산업 구조가 겹치면 기술력이 우리와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우리는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사업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요즘 조금 살아나지만 자동차 산업도 지금 되게 어렵죠? 왜? 다 중국이 쫓아오니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점점 정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지금 당장으로 봐도 한 50%는 된다라는 거죠. 근데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당시에 평균 임금은 한 120만 원 정도였고 요즘 최저임금으로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한 170 정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정규직 뭐 한 150에서 60 받고 거기에 월세 한 50 나간다고 치세요. 그리고 대략 월세, 그러니까 임대 사는 사람이 50% 비정규직이 50%라고 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정규직이면서 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집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집이 없으면 월세를 살겠죠. 그럼 비정규직과 월세는 아무래도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2명은 비정규직이거나 월세다. 그럼 4명이 결혼하면 4명 중에 둘은 정규직들은 결혼해요. 그럼 나머지 둘은 결혼 못해요. 그리고 그 결혼한 둘은 애를 몇 명 낳아요? 되게 1명 낳죠. 요즘 뭐 2명도 부담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은행 다니는 직원이야. 근데 애를 하나를 낳았어? 낳구나. 육아휴직 마치고 돌아왔겠죠. 근데 또 둘을 임신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다음에 울릉도 지점으로 보내줄게. 이거 뭐야? 나가는 얘기죠. 뭐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법으로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정규직 2명만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는다는 거야. 그럼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4분의 1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또 4분의 1로 줄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가 소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좀 너무 멀리 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근데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문화가 또 이게 타격을 입혀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시월드라는 게 있고 스드메라는 게 있죠. 자, 시월드라는 건 뭐예요? 이건 유교 봉건적인 어떤 조선시대의 산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시어머니, 이것도 다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 괴롭힌다고 해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후진성으로 인해서 결혼한다는 건 다른 가족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문화적으로. 더군다나 스드메라는 건 뭡니까? 스드메.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튜디오 카메라. 결혼. 드는 뭐야? 드레스. 매는 뭐야? 메이크업. 그렇죠. 이거 얼마야? 메이크업 하는데 결혼 당일 메이크업 얼마예요? 얼마 받으셨어요? 대략. 저희 6명 해서 90만 원. 엄청 싸게 했네. 얼마에 하셨어요?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저는 결혼이 벌써 한 15년. 어쨌든. 기억도 안 납니다. 대개 한 100, 그렇죠. 100에서 뭐 많으면. 그리고 드레스는 어떻습니까? 드레스는. 사실 드레스 뭐 한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드레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드레스 대략 얼마? 저는 공짜. 오케이. 디자이너. 그러세요? 이건 반칙이지 이거. 드레스도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그렇죠. 근데 요즘 대여를 많이 하죠. 설마 이거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대여도 꽤 비싸죠. 거기에다가 스튜디오 카메라 사진. 이것도 이 스드메 합쳐서 얼마예요? 스드메 합쳐서. 500만. 이것도 최소 그렇죠. 500만 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다 불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후진적인 결혼 문화가 여전히 결혼에 굉장히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가 숨이 턱 막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결혼만 하면 다냐라는 거야. 이게 남녀의 눈높이 차. 이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90년대 문화가 확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섹스 앤 더 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 90년대 대학 다닐 때 한참 미국 드라마가 처음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이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로, 이걸 안 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면 뭐 구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때 브런치 먹고 수다 떨고 뭐 그런 게 우리나라에 그때 다 들어왔잖아요. 이 섹스 앤 더 시티 드라마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딱 사만다 기억나시죠? 그 주인공들. 머릿속에 딱 탑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들은, 이거 절대 한국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여성들은 다 문화적으로 뉴요커가 된 거예요. 이 섹스 앤 더 시티와 그 이후에 위기의 주부들이니 뭐니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프렌즈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어떤 주부들은 기본적으로 뉴요커의 문화적인 딱 이렇게 정신적인 문화적 수준을 딱 가지게 됐어. 근데 한국 여성들이 섹스 앤 더 시티에 열광할 때 한국 남성들은 뭐에 열광했느냐?
우리는 이제 드래곤볼에 열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동시대에 드래곤볼을 봤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캐릭터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강해지고 싶어하죠. 굉장히. 굉장히 강해지고 싶어하고 되게 과식하고 먹는 거 뭐, 식탐 엄청 강하고 단순하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그 정의롭고 뭐 그런 좋은 캐릭터죠. 그리고 이 드래곤볼의 손오공을 이어받는 캐릭터가 누구예요? 원피스의 루피. 뭐 그런 거 있죠. 요즘 인기를 끄는 그런 캐릭터들이 다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한국의 남자와 여자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남혐 여혐이니 하는 그런 현상이 이게 씨앗이 이때 뿌려진 건데 한국의 남자와 여자는 사실상 다른 나라 국민인 거예요. 같은 말을 쓸 뿐이지 사실상 전혀 다른 나라 국민인 거야. 문화적인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 안에 그냥 공동체 안에 살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런 문화 이게 너무 이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를 흡수한 컨텐츠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4,000원짜리 김밥 천국에서 밥 먹고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가 이해 안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욕을 하게 되고 근데 이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거야. 이게 잘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거기다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려면 이게 되겠냐 이거죠. 거기다 결혼의 조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예요. 신도림에는 굉장히 낡은 아파트죠. 제가 아까 그 김순덕 논설위원 그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한참 결혼 고민할 때 당시 여자친구가 그 베프 있잖아요. 여자들은 항상 베프가 있어. 그렇죠? 엄마만큼이나 중요한 베프가 한 명은 꼭 있어. 그래서 그 베프가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걔가 누구를 만나느냐, 걔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자기한테 부케 준 사람 있죠. 근데 이제 걔 부케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부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집들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집들이를 간 거야. 이런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신혼살림이라고 해서 집들이를 갔는데, 이렇게 그 아파트를 가면 이제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딱 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싹 스캔을 하잖아요. 요 정도 돼야 결혼하는구나. 근데 이제 걔가 그 베프는 어떤 친구였냐면은 시골에서 좀 큰 교회 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인데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좀 물려받았겠지. 혹은 뭐 지원을 받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신도림에 당시 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결혼을 한 거야. 당시 2012년 당시입니다. 지금은 3억에도 못 구하죠. 근데 어쨌든 그랬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결혼하고 보더, 요 정도면, 요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보니까 나는 뭐 개털, 뭐 이런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없으면 일단 결혼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아파트를 마련해야 돼. 근데 또 아파트는 누가 마련해요? 남자가 마련해야 돼. 이게 또 되게 희한한. 근데 옛날에는 보세요. 결혼 비용 얘기할 때 다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연봉이 또 필요해요. 연봉이. 그러니까 주거와 고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고용이라는 건 이퀄 연봉이잖아요. 월급.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결혼하냐면 대충 한 4천 정도는 돼야. 그때 결혼불능세대 대담할 때 나온 얘기예요. 뭐냐면 여자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그 다른 친구가 넌 얼마쯤 돼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남자친구 연봉이. 그랬더니 글쎄 한 4천쯤 돼야 결혼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연봉 4천 받는 2012년상에 지금은 좀 더 올랐을 수 있는데 연봉 4천 받는 그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청년 중에. 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 30대 청년 중에 연봉 4천 받는 사람이 퍼센티지로 몇 프로나 될까요? 연봉 4천이. 한 5%? 한 10%? 뭐 이 정도, 많이 잡아야 한 10%? 5% 이 정도겠죠? 그럼 뭐야? 5% 10% 안에 못 들면 결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 하는 결혼, 그래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연봉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라시 내가 꼭 취직해서 연봉 4천을 받을 테니 두고 봐. 월급 타면 맛있는 거 사 먹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저는 일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차라리 내가 쓸게. 너는 우유를 끓여라. 이게 뭐 한심하다는 거죠. 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남들 다 하는 결혼의 조건이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혼 비용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보면 남자가 이게 뭐냐면 이건 되게 2010년 통계인데 남자가 당시에 평균 8천, 여자가 평균 2,900, 3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는 통계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서울과 지방을 섞어놓은 통계예요. 사실 서울과 지방을 따로 해야 맞죠. 서울과 지방은 사실상 또 다른 나라예요. 같은 대한민국이고 같은 나라 말을 쓰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예요. 지방은 완전히 싸요. 그쵸? 집값이 완전 싸고 근데 비해서 서울은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서울로 가면 훨씬 더 비싸고 특히 이제 주거 비용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혼수도 3천, 집도 3천이었던 거야. 그쵸? 전셋집 한 3천이면 마련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혼수도 한 2, 3천 정도면 됐어. 근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가전제품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전제품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집값은 빵 오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와서 결혼하려고 보니까 남자가 부담해야 되는 결혼 비용이 엄청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결혼들을 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보면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떻게 결혼하는 거야? 다 방법이 있죠.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3억이 있어야 돼요. 결혼하려면. 그러니까 전세를 마련한다고 쳤을 때 3억짜리 전세 어떻게 마련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뼈 빠지게 모으면 30대 한 초중반에 얼마 정도까지 모을 수 있을까요? 한 5천 정도 모으면 많이 모은 거죠. 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 월급으로 5천이 있어. 통장에. 그럼 굉장히 많이 모은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근데 5천 갖고 어떻게 결혼을 해? 못하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부모님한테 받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퇴직 자금을 뜯어내요. 어떤 식으로든. 부모도 이제 결혼하려면 1억은 도와줘야지 이런 인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사실상 자기의 퇴직 자금을 1억 정도 헐어가지고 자식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1억을 받기 때문에 10월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채권자예요. 1억을 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내가 1억 줬으니까 너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대해서 발언권이 있어. 너 왜 애 안 낳고 있는 거야? 애 낳을 거면 아들 낳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1억을 줬으니까. 또 하나는 그래도 또 모자라죠.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모읍니까?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뭐 그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거나 그런 사람만 이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어쨌든 최대한 풀로 땡겨가지고 1억 정도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2억에다가 플러스 자기 돈 5천을 얹고 또 와이프 좀 도와주고 해서 어쨌든 3억을 만들어갖고 결혼을 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결혼과 함께 10월 뒤에 들어가고 또 당연히 1억을 빚을 졌으니까 하우스포가 되는 거예요. 1억을 빚을 지면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월. 그렇죠? 이자가 50만 원 정도 나가. 이거 월세인 거예요,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거야. 근데 이 이자 50만 원이라는 건 그냥 이자만 50만 원인 거예요. 그 원금은 어떻게 해? 원금도 언젠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치제도라는 보완제도가 있어서 이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기 시작하면 얼마가 나갑니까? 월?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돈 100만 원짜리 월세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을 하니 거기에 10월드 플러스 하우스푸어 이러고 시작하니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느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저런 싸움거리가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쭉 지속되는 거야. 근데 이건 쉽게 바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문제, 제가 문제의식을 낀 건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2012년 상황이에요. 당시에 진보 세력들이 흔히 대표적인 정책 아젠다로 내세웠던 게 뭡니까?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그래서 급식을 막 무료로 해주자. 그리고 보육을 무료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아동수당 뭐 이런 거 다 보육비 무료 정책 다 실시됐잖아요, 실제로. 근데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을 보니까 이건 뭐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나는 결혼을 못 했는데 결혼을 해야 애를 학교로 보내고 결혼을 해야 보육비가 나갈 거 아니야. 나는 결혼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걸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의 대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죠. 결혼이라는 걸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상위 20% 이상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걸 대한민국 진보 세력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이게 무슨 진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많이 바라보잖아요.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부상보육 이런 게 나오는데 저출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애를 낳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데 애를 낳기 전에 결혼이라는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에 하류 원인도 있지만 상류 원인이 있다는 거지. 상류 원인이 뭐냐면 비혼이라는 거예요. 비혼. 그래서 비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출산 문제 이전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결혼불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젠다를 던진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조금 이슈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되게 황당한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구적으로 대안을 내놨어요. 어떤 대안이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뭐가 합니까? 출산 시 3천만 원, 결혼 때 1억 무상 지원 이런 정책이 있죠. 야, 우리가 허경영이 이 공약을 냈을 때가 아마 2000년대 후반일 거예요. 이 공약이 나왔을 때 되게 황당하다 그랬죠.
허경영 다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아, 뭐 또라이 아니야? 뭐 몽골과 통일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실상 말이 돼? 애 낳는다고 3천만 원 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결혼한다고 1억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봐도 그런가요? 요즘은? 요즘 봐도 그런가요? 요즘 실제로 이런 거 주자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와요. 요즘 실제로 이런 정책이 나와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정책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 있는 정책이었던 거죠. 우리는 되게 비아냥거리고 욕했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 있는 정책인데 이 허경영 솔루션의 어떤 합리적 핵심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는 빼고 합리적인 부분들을 추려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황당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 보면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솔루션인데 수도를 옮기자고 한 거예요. 왜? 서울의 집값이 비싸잖아. 서울의 집값이 비싼 게 근본 원인이잖아. 사실 결혼하기 힘든. 너무 주거가 밀집된 거야. 서울 수도권 지방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건 오케이. 이렇게 수도권 과밀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좀 비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기업들을 억지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 정부가 내려가자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글로 다 내려가자. 그걸 우리나라는 권력기관이 내려가면 뭐 기업도 내려가고 이쪽은 저쪽 해가지고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신기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에 했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었죠.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유는 그때는 아직 수도권 밀집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안보적인 이유였죠. 왜냐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수도권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는데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청와대가 있고 정부 청사가 있는 바보 같은 이런 구조를 갖고는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후방으로 수도를 빼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군사적 관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맥락으로 수도권 이전을 추진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는 못 갔지만 그때 위헌 판결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 내려가서 세종시가 만들어졌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인구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아마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다 내려가겠죠. 국회, 청와대 전 다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이건 큰 공약이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 굉장히 이명박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정책이에요. 보금자리 주택이 뭐야? 그러니까 신혼부부들한테 보금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유명한 반값 아파트 정책이죠. 이건 옛날에 정주영도 얘기했던 거지만 실제로 반값 아파트를,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문제는 결혼을 하려면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파트를 반값으로 해주면 결혼할 거 아니야. 뭐 이런 발상의 정책이죠. 그럼 도대체 반값 아파트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스러운 정책인 거죠. 아니 뭐 그린벨트 그까짓 거 뭐 묶어놓으면 뭐해.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정책이에요. 이게 수도권이 너무 늘어나니까 수도권이 과잉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수도권의 과잉 팽창, 야 여기까지는 절대 더 이상 짓지 마라고 해서 재산권을 엄청나게 억압을 한 거죠. 군사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했던 정책이에요. 지금 같으면 절대 못해요. 근데 그 그린벨트를 이명박 대통령이 풀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풀었느냐? 내곡동과 세곡동.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냐면 거기가 강남 노른자의 아주 강남의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싼 지역의 바로 옆에 녹지를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보금자리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땅값이 없으니까 그린벨트는 정부 땅이잖아요. 땅값이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니까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는 지역인데 5억짜리 아파트를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집값이 왕창 떨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공급한 건 몇천 채밖에 안 됐죠. 몇천 채밖에 안 됐지만 이게 공급될 거라는 정보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분양은 추첨이죠. 분양이라는 건 우리 추첨으로 분양받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몇 년만 기다리면 이게 분양되면 5억짜리 강남에 5억짜리 집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사겠어요? 안 사죠. 매물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의뢰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의뢰가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집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안 오르죠. 집값이 팍 치솟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보금자리 주택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확 잡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 DTI, LTV 뭐 이런 금융 규제도 했지만 이 보금자리 주택 공약이 딱 나오고 이게 정책화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값이 딱 안정화되는 겁니다. 참 이명박스러운 정책이죠. 자, 그런데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일까요? 나쁜 정책일까요?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일단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를 훼손한다는 환경적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우리 환경 그 그린벨트를 훼손해가지고 풀어서 건물을 짓는데 이걸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분양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 로또를 돌려가지고 추첨한 사람이 자기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지켜온 공공의 어떤 가치를 몇몇 사람들, 그것도 추첨으로 선정된 몇몇 사람들한테 몰빵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이게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정의로운 정책입니까? 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양주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정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는 뭘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되게 이렇게 뭐 5년 동안 4년 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다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했다기보다는 그 캠프에서 고민을 했겠지. 그 캠프의 어떤 정책 전문가들이 뭘 내놨냐면 요거를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뭘 내놨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행복주택이라는 걸 내놨어요. 행복주택 기억나시죠? 행복주택 사업은 뭐냐면 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떻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야. 임대주택으로. 어디에?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 위에. 그럼 아니 야 수도권에 공공부지가 어딨어. 이미 다 개발했는데. 있죠. 어디예요? 지하철역. 그렇죠. 기차역. 지하철역과 기차역은 다 공공부지잖아요. 그 공공부지 위에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부지 위에 여기 무슨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주요 역세권, 지하철 뭐 트리플 역세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교통이 좋은 곳에 역사 위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이명박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을 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그 혜택이 신혼부부들한테 돌아가면서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금자리 주택을 업그레이드한 행복주택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뭐 얼핏 괜찮아 보이죠?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대선 공약으로는 좋은 공약이었어요. 대선 공약으로는 좋은 공약이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지방선거를 바쁘니까 임대주택을 짓겠다. 예를 들면 구로구에 있는 역세권에, 양천구에 있는 역세권에 임대 짓겠다고 딱 발표가 돼. 여기가 행복주택 지구야 라고 발표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기 시작합니다. 빨간 띠를 두르고 플랜카드를 걸어요. 뭐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임대주택 웬 말이냐. 빨간 띠를 두르고 나와요. 그리고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지방 의원님들, 구의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같이 나와서 동참을 하겠죠. 왜? 아니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게 뭔 소리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주택 이퀄 뭐예요? 빈곤층이잖아요. 빈곤층, 영구 임대주택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영구 없다 뭐 이래갖고 막 빈곤 임대주택 사면 되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걸 주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거 뭐 우리 동네 거지 만들겠다는 거,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는 그럴듯했는데 이게 총선이나 지방선거로 가면서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지역 주민들도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나게 진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계획했던 것 중에 실제로 된 게 몇 퍼센트 안 돼요. 몇 퍼센트 안 되고 실제 결국 뭐 저 인천 송도 이런 데 있잖아요. 아예 서벌판이어서 애초에 반대할 주민도 없는 그런 지역만 몇 군데 되고 실제로는 진척이 잘 안 됐다. 지역 이기주의에 막혀서. 그래서 발상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잘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은 공약으로 질러놨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또 슬그머니 이렇게 슬그머니 걷어들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추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주택은 그렇게 됐고, 근데 그 이때 맞은 행복주택들이 요즘 분양해가지고 입주하고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 인천 같은 데 행복주택 입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월세가 막 12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진짜 로또 맞은 거지. 그 임대니까 이제 몇 년 살다가 또 돌아가겠죠. 그럼 박원순 시장이 됐잖아요, 이때. 그럼 박원순 시장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되게 어떤 소소한 작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결혼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시민청에 서울시청 지하를 결혼식장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시민청이라는 공간을 봐서 여기서 결혼해라 이거야. 여기는 10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거야. 호텔 결혼식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10만 원에 빌려주니까 여기서 결혼해. 이런 식으로. 근데 솔직히 시민청 결혼식 누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왜냐면 한 곳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강당들 있잖아요.
그런 강당들 주말에 다 쉬잖아요. 공무원들 쉬니까. 그런 공간들을 개방해서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박 시장의 어떤 공약이고 정책이었는데 뭐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으나 문제는 뭐 여기서 결혼을 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누가 구청 가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잘 안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꺼비 하우징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런 거예요. 서울에 빈집이 많은 거 아세요? 서울이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노는 빈집만 한 10,000 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입주가 안 되고 그냥 집이 안 팔리니까 그냥 비워놓은 채로 재개발을 기다리는 집이 한 10,000 채 가까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집들을 서울시가 매수를 해. 서울시가 사. 서울시가 사서 그걸 임대주택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해서 그거를 싼 월세로 일종의 그러니까 하우스메이트 같은 개념으로 해서 사람들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이게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이 기업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입형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화 하겠다는 정책인 거예요. 참 박원순 시장 나온 정책이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박 시장이 직접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걸 취재를 했어요. 서울시청 출입기자를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2014년 5년쯤에 가서 취재를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이거 되게 좋네요. 실제로 좋아요. 뭐 이게 몇 번째 집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5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5호. 이거 한 지 한 2년 됐는데 5번째 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교통도 괜찮고 그러면서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수익성도 좀 맞추고 이 기업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다 보면 실제로 너무 속도가 더딘 거야. 빨리빨리 안 되는 거야. 10,000 채나 빈집이 있지만 실제로 이걸 하기에 적합한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란하게 광고는 많이 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진척은 잘 안 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힘들어. 세상을 바꾼다는 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홍종학 솔루션이라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 수 있는데 홍종학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기억나세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도 했어요. 이거 신혼부부도 불러가지고 실제로 집 한 채 모양의 이렇게 이거 미니어처를 주면서 이게 신혼부부 결혼을 하면 국가가 무조건 집 한 채를 보장하겠다. 물론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을 보장하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운 거야.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용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저도 이걸 갖고 저희 다준다고에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홍종학 의원 직접 불러갖고 막 물어봤거든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임대주택 뭐 지을 수 되면 지을 수 있지 왜 못 짓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 나름 정책 전문가로 그 당시에 캠프 정책본부장도 하셨잖아요.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많이 쌓여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400조가 넘는데 그걸 일부 투자해가지고 임대주택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국민연금을 건드리겠다고? 뭐 이런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야당이었으니까 나이브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막 질른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에 그닥 반영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야당일 때 그냥 정책위 의장하면서 질렀던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뭐 그런 수준입니다. 당시 민주당의 정책 수준이라는 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에 김현미 장관하고 저는 사실 이건 문재인 솔루션이지만 김수현 솔루션이라고 봐요. 김수현 정책실장. 김수현 수석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담당을 쭉 해오신 분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에서 저자 강연으로 뵌 적도 있고 인품도 되게 훌륭하시고 되게 아주 유능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경제를 망쳤다라는 프레임으로 워낙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10년간 야당 생활을 하면서 서울시 시정연구원장도 하고 절치부심 고민한 결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틀을 딱 쥐고 거기에 김현미 장관이라고 하는 정치인 실세 장관을 딱 건설교수 장관을 딱 해서 만든 정책이 이 3기 신도시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케이 좋아. 서울엔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어. 지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는 잘 안 돼. 그렇다면 새로 공급을 하겠다. 수도권에 새로운 도시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2기 신도시까지 지었잖아요. 거기 이외에 다른 지역에 여기저기 뭐 과천 뭐 어디 지원해갖고 3기 신도시를 짓겠다라는 게 문제의 솔루션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일부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얘기도 이 안에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솔루션까지 일부 가져다 쓴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부동산 정책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3기 신도시 공급이라고 하는 이제 빠반 짜잔 하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3기 신도시, 새로운 신도시는 아무래도 신혼부부들한테 많이 공급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방법인데 3기 신도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또 뿔이 났습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이기 신도시 주민들이 아니 우리도 교통이 지금 안 좋아갖고 동탄 뭐 용인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버스 타고 막 1시간씩 강남에 왔다 갔다 힘들게 하는데 막 콩나물 시루처럼 그 고속버스 타고 막 다니잖아요. 광역버스 타고. 근데 3기 신도시 짓겠다고? 우리도 교통대책이 없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번에 그 예타 면제에서 또 수도권 다 빠졌잖아요. 3기 신도시 지을 거면 교통 이거부터 GTX니 뭐니 이런 거부터 해놓고 지어야지.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 건물부터 짓겠다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도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완벽한 정책은 아니. 또 이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또 반대를 하면서 왜 그린벨트 풀면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은 또 평생 시민운동 하신 분이니까 환경적 관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또 서울시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딱 제동을 걸면서 박 시장은 요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솔루션 2로 뭐냐면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을지로 가보시죠. 을지로 가보면 어때요? 건물들이 높아요? 을지로 그 뒤쪽에 세운상간이 뭐니 저도 이제 충무로에 우리 회사가 있는데 충무로에 있는 그 뭐 대한극장이나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진짜 이게 홍콩의 뒷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진짜 2층짜리 그 낮은 건물들이 쫙 있거든요. 그 충무로 서울 한복판에 2층짜리 낮은 건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상업지구라서. 상업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이 딱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용인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 가보세요.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아파트가 기본 몇 층이에요? 몇 층? 4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광교 신도시 이런 데 가면 아파트가 진짜 산처럼 높이 쌓여 있어요. 40층, 50층짜리.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1시간씩 광역버스 타고 서울을 출퇴근을 하는데 심지어 강남의 뒷거리 있죠. 대치동 이런 데 실제로 가보시면 어때요? 딱 그 길거리 테헤란로만 고층 빌딩이 있죠. 그 뒤로 가면 어때요? 다 낮은 2층짜리, 3층짜리 상가잖아요. 거기에 용적률을 높이면 되지.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서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그 주거를 더 공급하면 되지. 왜 젊은 사람들은 광교 신도시까지 가가지고 1시간씩 출퇴근을 감수해야 되고 이미 거기 살던 분들 있잖아요. 그냥 아주 옛날에 뽕받치던 시절부터 그 지역에 집 사갖고 살고 계신 분들은 2층짜리, 3층짜리 낮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서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성곽에 올라가서 서울의 이게 전경을 딱 보면 예쁘다는 거예요.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딱 그 북한산 밑으로 낮은 이게 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쁜 야경이 반짝반짝하니까 보기가 좋다라는 거죠. 보기가 좋은 건 그 강북 사는 할아버지들이 보기에 보기가 좋은 거지. 왜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낮은 용적률 하에서 서울에 못 살고 저 멀리 광교 신도시, 하남 신도시 이런 데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한강 신도시, 청라지구 이런 데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감수해야 되냐는 거죠. 서울의 용적률을 도심 용적률을 높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 시장은 요즘 여기까지 갔어요. 실제로 맨하탄 같은 지역에 가보면 다 엄청나게 용적률이 높잖아요. 홍콩을 가봐도 그렇고 이렇게 집값 비싼 지역에 이렇게 용적률 낮고 이렇게 저층 주택화돼 있는 그런 메가로폴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뭐야?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이런 개발 문제를 놓고 조금 이제 그 옥신각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무슨 뭐 차기 대선을 놓고 뭐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얘기입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 솔루션으로 나온 얘기들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김대호 수장이라고 하는 아까 그 결혼불능세대 같이 쓰지 뭐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 방금 전까지 나온 건 주거 대책이고 이분은 고용 대책을 얘기하는 뭐냐면 우리가 이건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하는 건데 옛날에 이 김대호 수장이 뭘로 유명하신 분이냐면 여러분 희망버스라고 아시죠? 옛날에 이제 한진중공업 그 150m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그 농성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진보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희망버스라는 걸 타고 응원 방문을 거기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걸 희망버스라고 하는데 김대호 수장이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인터뷰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중앙일보에 기사가 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희망버스는 진보의 절망이라는 제목의 이제 그 기사였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져 빵 터졌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제 희망버스 운동을 하시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진보 세력의 주류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거야. 그렇죠? 비정규직이 문제라는 거야.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정리해고를 철폐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진보, 지금도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죠. 진보 세력의 어떤 정통 주장이에요. 주류 주장이죠. 근데 김대호 소장은 이분도 옛날에 운동권 하셨던 분이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야.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점점 나빠지는 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비정규직을 없앨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비정규직은 기술의 변화와 중국 요인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비정규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어도 먹고 살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이게 프리랜서나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건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걸 뭔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묘사를 하니까. 어쨌든 프리랜서나 계약직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처우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세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럼 월급을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똑같은 업무를 한다면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왜? 비정규직은 뭘 포기했어요? 고용의 안정성을 포기했잖아요. 같은 업무를 한다면 고용의 안정성을 가진 사람은 대신 월급을 적게 받아야 맞지. 그리고 같은 일을 한다면 고용의 안정성을 포기한 대가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맞는 거지. 오히려 플라스틱 밥통이 철밥통보다 월급이 더 많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비정규직을 없앨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월급을 올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정규직이어도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비정규직은. 그만두고 다음 회사로 바로 이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텀이 있죠. 취업기, 구직기가 있잖아요. 구직기간을 뭘로 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복지로 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지의 핵심은 뭐야?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 여러분 실업급여 아시죠?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줍니까? 몇 달을 줍니까? 석 달 주죠. 석 달. 평균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석 달 주고 상한이 얼마예요? 상한이? 이게 조금씩 올라가곤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조금 늘리곤 있는데 대략 한 120만 원 정도가 상한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러면 월급을 500만 원 받던 사람도 회사를 그만두면 석 달밖에 실업급여를 1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월급 500 받던 사람이 120만 원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석 달밖에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불안하죠.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습니까? 잘 없죠. 요즘까지 경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는 또 이게 독과점에 모든 그 산업계가 다 독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 산업은 한 기업밖에 없는 거야. 현대도 자동차도 현대기아차 하나밖에 없고 전자도 삼성, 롯데 2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기업을 나오면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자기가 평생 한 일을 전문성을 갖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실업급여는 석 달밖에 안 돼. 이직할 때는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뭘 합니까? 퇴직금은 왕창 받았겠죠. 정규직이었으니까. 뭘 해요? 자영업을 창업합니다. 그렇죠. 닭을 튀겨요. 젊은 사람들은 카페를 차리고 50대 이상은 치킨집이나 음식점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영업이 과잉 공급되는 거죠. 이게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에 빵 터진 거예요. 그렇게 과잉 공급돼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스타벅스가 진짜 없어요. 일본은. 편의점도 진짜 넓어. 진짜 넓고 아주 멀리 가야 하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건물마다 하나씩 편의점이 있어.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회사 잘리면 다 편의점 차리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다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되겠어요? 최저임금 올리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못 살겠다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근본적으로 실업급여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실업급여를 넉넉하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던 월급의 80%를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자발적 퇴사는 또 안 되잖아요. 나는 내 꿈을 찾을래. 그리고 자발적 퇴사하면 넌 자발적 퇴사니까 실업급여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정리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발적 퇴사도 원래는 실업급여를 줘야죠. 아니 왜냐면 고용보험을 부었는데 왜 안 주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퇴사도 주고 자기가 받던 월급의 80%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500 받던 직장인이면 실업급여를 4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간도 최대 2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너무 길어서 그걸 반으로 줄여서 1년으로 한 게 하르츠 개혁이야. 독일의 하르츠 개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여주고 실업급여를 탄탄하게 많이 주고 길게 주고 그렇게 하면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면 그건 되지도 않고 그렇게 고용을 보장하다가 그 기업들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대호 소장의 솔루션이고 뭐 일리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문화를 바꾸자는 거예요. 문화를. 이거 이동학이라고 저랑 같이 다준다연구소 활동하는 지금 세계 일주 중인 청년 정치인이죠.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반값 결혼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반값 결혼 운동.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월세로 시작하자.
남들이 아파트에 사네 다이아몬드를 얼마짜리 받았네 하면 부럽다. 부러운 마음까지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쿨해지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반값 결혼 운동. 결혼을 반값에 하자라는 거야. 결혼 비용을 줄이자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투표하고 결혼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실제로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광화문 한거리에서 반값 결혼 캠페인을 벌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결혼식 없는 결혼을 한 친구인데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단기 복무하고 5년 만에 제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 사업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 사진을 딱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띡 보내면서 교수님 저 결혼했습니다 라고 보낸 거야. 에? 저 결혼합니다가 아니라 저 결혼했습니다 라고 이 사진 한 장 띡 보낸 거야. 이게 뭐냐면 시골에 있는 한옥집 하나 빌려가지고 가족들만 초대한 거야. 가족들만 초대해서 그냥 딱 이거 드레스도 아니에요. 그냥 원피스 같은 거 좀 빌려서 입고 얘 턱시도 빌려서 입고 딱 사진 딱 찍고 맛있는 밥 가족끼리 먹고 끝.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 사진 한 장 딱 보내는 거예요. 저희 결혼했어요 이러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을 왜 굳이 그렇게 뭐 몇백 명 모아놓고 동네 잔치로 그 평생 낸 축의금 회수하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사실은 내 결혼식이 아니라 부모님 결혼식이잖아요. 부모님이 평생 낸 축의금 회수하는 잔치잖아요 솔직히.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그냥 혼인신고하고 예쁘게 사진 한 장 찍고 결혼했다고 주변에 알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이게 반값 결혼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저는 월세로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전세나 아파트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 반지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프로포즈 할 때 다이아 반지를 주잖아요. 꼭 다이아가 아니면 프로포즈가 안 돼. 그쵸? 일본 드라마에서 보면 그래요. 선진국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이아는 되게 얼마냐면 일본 드라마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남자가 3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그걸로 결혼 반지를 마련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거야. 그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한 300만 원 되면 3개월치를 모으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하나 마련해서 그걸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야 여자친구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면서 결혼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공식인데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어쨌든 다이아 반지 많이들 하잖아요. 그쵸? 다이아 반지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금반지 하면 안 되냐는 거야. 그리고 신혼부부도 신혼여행도 독도로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신혼여행 꼭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 지금 그 가라앉고 있는 섬 있죠. 몰디브. 몰디브 가면 얼마입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400만 원? 1인당. 4, 500만 원 정도 들죠? 2명이면 당연히 500만 원이니까 곱하기 2해서 1000만 원. 이게 신혼여행 비용만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독도 가면 1000만 원까지 들까요? 뭐 물론 때를 잘 맞춰야 되겠지만 함부로 갈 수 없는 데니까 의미 있는 곳을 가서 차라리 그런 데서 멋지게 인생의 퍼포먼스를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남들 다 가는 그런 휴양지 뭐 몰디브니 뭐 어디니 뭐 그런 데 꼭 뭐 산토리니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서. 그래서 그런 결혼식 하지 말자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지원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부모님한테 1억 받으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부모님 노후 자금이에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우리나라 연금제도 잘 안 돼 있는데 부모님 노후 자금 꼭 1억, 2억씩 그렇게 헐어야 되겠어요? 그걸로 그냥 부모님은 자기 삶을 사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요. 도움 안 받고.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주고 나면 나중에 또 부모님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또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또 부양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 지원 받지 말고 노후에 어떤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이렇게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 다음에 결혼식 그냥 구청에서 하자는 거죠. 시민척 같은데 미리 1년 전에 예약해가지고 순서 돌아오면 하고 아니면 동네 구청 빌려가지고 거기에 예쁘게 뭐 풍선도 달고 플랜카드도 걸고 꽃다발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냐라는 거야. 그렇죠. 관악구청에서 결혼하면 왜 안 돼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사진 찍지 말자는 거야. 제가 옛날에 러시아 출장을 갔거든요. 러시아 출장을 갔더니 러시아는 고궁 같은 게 되게 많죠. 뭐 있잖아요. 그 유명한 크렘린궁. 그런데 가면 제가 주말에 출장을 갔었는데 진짜 주말만 되면 그 결혼 사진 찍는 커플들 있죠. 그 여자는 드레스 입고 웨딩 드레스 입고 남자는 턱시도 메고 친구들이 몇십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같이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딱 하면 그 스튜디오 가가지고 여러 가지 연출 사진 막 찍잖아요.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가서 몇백만 원 내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친구들끼리 그게 세레머니인 거야. 친구들끼리 다 몰려서 같이 뭐 피로연 하듯이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그냥 이렇게 그런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냥. 그리고 그게 결혼식 사진 찍는 거야. 그렇게 결혼 사진 찍으면 되지. 꼭 몇백만 원 들여서 스튜디오 사진 찍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약속은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여자는 그 웨딩드레스 입고
남자는 턱시도 입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신혼부부 자기 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월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이와 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을 독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반값 결혼 선언을 하고 대신 정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늘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강화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자라는 게 이동학 씨가 얘기했던 반값 결혼 운동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학이 진짜 하려고 했어요. 걔는 그런 퍼포먼스 되게 좋아하는 애라 자기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같이 할 여자를 못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고 광화문에서 이거 1인 시위를 해야 되는 거야. 2인 시위를.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학이 같은 또라이는 남자는 있는데 그 또라이 여자를 못 구해서 못했어. 결국에는 못했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죠. 오직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느냐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하면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하려면 선거가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선거가 중요하다. 뭐냐면 행정수도 이전이나 아니면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실시된 거나 혹은 기초노령연금 도입된 거나 혹은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그 정부를 대표하는 정책들 있잖아요. 그 정권을 대표하는 정책들은 다 대선 공약이었어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었던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공무원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버렸잖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저항을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저항을 했겠죠. 그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못 막았죠. 왜?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얘기했고 국민들이 2천만 명이 투표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 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서 또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열린우리당이. 그래 버리니까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허락을 맡은 정책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어떤 결혼 불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은 반드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 국민들의 허락을 맡고 추진해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그런 짜잘한 기득권 세력의 반대들 있죠. 그런 걸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갑자기 추진하면 반드시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선을 어떻게 치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난 대선 때 뭘 했나요?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그런 정책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세요? 어떤 논쟁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논쟁했던 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니까 경제가 어떻게 돼요? 어렵다고 또 난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5명의 후보 중에 4명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했어요. 실제로 5명이 다 공약했고 다만 그걸 2020년까지 10,000원을 할 거냐 임기 말까지 10,000원을 할 거냐 그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공약 안 했던 후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 공약대로 이행했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하는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대선 때 하는 정책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논쟁을 했느냐가 그 이후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뭐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셔서 결혼을 많이 하셨는데 김어준 씨가 옛날에 이제 그 건투를 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 안에 결혼제도는 없어진다. 한 사람과 평생 사는 결혼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김어준 씨도 실제로 이혼하시고 지금 뭐 어떤 방송작가랑 5년, 뭐 10년 가까이 지금 동거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인간의 결혼이라는 게 DNA, 그 연애라는 게 되게 DNA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DN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온다, 호르몬이. 호르몬이 얼마나 나온다는 거예요? 4년. 네, 3년에서 한 4년.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4년, 뭐 옛날에 전통적으로 3년. 그럼 3년에서 4년이 나오면 호르몬이 안 나와, 더 이상. 안 사랑해, 솔직히 말하면. 안 사랑하는데 뭘로 살아요? 동지애로 사는 거야. 뭐냐면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약에 기린처럼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동물이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애를 낳으면 한 20년 걸려. 사람 구실하는데. 그러니까 육아가 너무 오래 걸리는 동물인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고 3, 4년 지나면 솔직히 안 사랑해. 안 사랑하는데 그냥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야. 육아의 동지로. 육아의 동지가 돼서 친구로 사는 거야. 친구로. 그런데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미묘한 느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 또 유혹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남자는 바람을, 여자 춤바람, 이게 치정 이런 사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는. 결혼하지 말고. 이게 이제 김어준 씨 얘기고, 유럽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럽은 이게 결혼이 복지가 안 갖춰져 있으면 또 결혼을 많이 해요. 똑같은 선진국이어도 미국은 여전히 결혼을 많이 해. 근데 유럽은 결혼을 잘 안 해.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유럽의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골렌 루아얄이라고, 여러분 이분 프랑스의 대선 후보였던 분이죠. 이번 말고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사회당 당수로 프랑스 대선 후보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옆에 있는 올랑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하고 사실상 부부 관계였죠. 40년을 동거를 했어요. 애를 넷인가를 낳았어요, 심지어로. 애를 많이 낳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애를 낳는데 그냥 헤어졌어. 헤어지고 남편은 대통령이 되고, 이분은 그냥 대선 후보가 됐었죠. 그리고 쿨하게 헤어지고 끝. 그리고 이 대통령은 나중에 누구랑 연애를 합니까? 유명한 여자 언론인하고 연애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유명한 여자 가수랑 또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서 뭐 헤어지고 또 그 가수랑 연애를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이 올랑드 대통령 초기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I don't care라는 거예요. 뭐 어때? 그게 인사생활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매력이 없고 정치를 잘 못해서 인기가 떨어진 거지, 그 사람이 뭐 결혼을 하건 말건 우리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슈레더라고 하는, 아까 말한 하르츠 개혁 추진했던 3인당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이번에 5번째 30년 연하의 한국 국적의,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과 5번째 그 통역사랑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원래 별명이 아우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디 동그라미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그래서 4번 결혼했다고 해서 별명이 아우디였는데, 최근에 5성기로 바꿨다는 거예요. 올림픽 5번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쿨하게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동학이가 세계 일주 중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동학이. 동학이가 유럽 갔다 와서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형, 유럽을 가보니까 아무도 결혼 안 해. 자기가 묵었던 그 집에 그 엄마는 애가 셋인데 아빠가 다 달라. 그래서 그 아빠들이 연말마다 모여서 파티해. 그게 뭐냐면, 아빠가 그냥 결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결혼, 출산, 연애가 다 다른 선택인 거야. 연애는 한다고 해서 꼭 결혼할 필요 없고, 결혼한다고 해서 꼭 애 낳을 필요 없고, 심지어 출산한다고 해서 연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애가 생겼는데, 나는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그날 밤에 어쩌다 삐리 통해서 했어. 애는 생겼지만 결혼 안 해. 나 얘랑 연애할 생각은 없어. 근데 애는 낳고 싶어. 그럼 그냥 낳는다는 거예요. 다 별개인 거야, 그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복지 때문이죠. 복지. 그분 어떻게 살아? 아동수당으로 산다는 거예요. 애 셋쯤 나면 유럽에서는 아동수당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교육비가 적게 드는 나라잖아요. 우리처럼 사교육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크게 안 드는 거야. 아동수당 받고 학교는 무료로 보내니까 애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애 키운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집값은 좀 비싸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자, 뭐 이렇게 산다는, 유럽에서는 이미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결혼이란 제도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썼을 때는 나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를 저지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게 될까? 나도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데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래서 이계한 소장이라고 지금 이번에 뭐 공익위원 되셨던데, 소장이.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준다연구소에서. 이분은 2.1 연구소라는 게 뭐냐? 이 2.1이라는 게 뭡니까? 대체 출산율이죠. 출산율이 2.1은 돼야 인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2죠. 1.2. 뭐 이렇다면 완전 절반도 안 돼. 근데 이분이 이 출산율이 1.0까지 떨어졌다가 2.0을 다시 남긴 나라들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한다는 거야. 반면 우리나라는 한부모 보호시설을, 미혼모 시설, 후원화조 가면, 아니, 그런데 왜 돕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떤 터부시하고 금기시한다는 거야.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결혼을 한다라는 겁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늘리고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절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결혼 선택 세대, 그래서 이 결혼불능 세대 시즌 2로 해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요거를 시즌 2를 다시 내볼까 하고 얼마 전에 대담을 다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아마 시즌 2의 제목은 결혼 선택 세대. 그래서 결혼은 이제 선택이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다만 애는 또 낳고 싶으면 낳고, 그럼 그건 국가가 키워주고, 국가가 같이 도와서 같이 키우고, 공동체가 같이 키우고,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같이 육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뭐 하우스메이트처럼 살면서 애를 키운다든가, 그 지역사회가 같이 키워준다든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육아라고 하는 거를 핵가족을 만들어 놓고 엄마 1인 혹은 엄마 아빠 2인한테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 보면 완전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옛날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핵가족을 해놓는 순간 육아라는 건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감당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동체 육아로 어떤 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육아로. 근데 이게 그렇다고 대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아까 말한 시월드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형태의 가족. 뭔가 좀 더 이렇게 문턱이 낮아지고 뭔가 더 평등하고 그러면서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육아 품앗이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어떤 다른 가족 형태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동거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동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보면 세상을 누가 바꾸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두 종류의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산업화 세대라는 국민이 있고 하나는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국민이 있죠. 산업화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죠. 민주화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산업화 세대는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전쟁, 좌파의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공산당에 의한 트라우마. 그래서 이 좌파 폭력, 공산당 문제가 나오면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요. 예를 들면 통진당을 해산해버린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걸 다 북한 탓이라고 갖다 붙이잖아. 농협이 해킹당해도 북한 탓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북한한테 당했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 1987이라는 영화 보면 잘 나오잖아요.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악역으로 나오는 그 인물이 그 좌파 폭력에서 가족 다 학살당하고 그 트라우마를 안고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에서 고위직을 하면서 간첩들을 엄청나게 때려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그런 세대죠. 하지만 이 세대는 또 뭘 했냐면 산업화에 성공한 세대예요. 전 세계에서 후발 식민지 국가 중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한국처럼 이렇게 경제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트라우마를 안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성공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분이 있고 할 말이 있는 세대죠. 또 하나는 민주화 세대예요. 민주화 세대는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까? 5.18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세대예요. 5.18의 트라우마.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죠. 내 친구가 경찰한테 끌려갔어. 국정원에 끌려갔어. 고문당했어. 심지어 죽었어. 의문사를 당했어. 나도 끌려가서 감옥도 갔다 왔어. 혹은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5.18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를 나는 그 당시에 몰랐거나 알고도 침묵했어. 그게 자기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인 사람들인 거죠. 엄청난 죄책감과 부채의식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뭐에 대해서 못하냐면 국가폭력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 국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심지어 음모론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세월호 폭파설. 세월호를 누가 폭파시켰다? 국정원이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맨이라고 옛날에 그 낙검수에서 막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국정원이 세월호의 소유주고 일부러 여론을 뭐 호도하기 위해서 세월호 밑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갖고 일부러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거야. 누가? 국정원이. 이게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야 맞아 그래 저놈들이라면 저러고도 남지. 이런 아이디어가 돌아간다. 예를 들면 광우병. 우리 옛날에 광우병 사태 있었잖아요. 이명박이 일부러 광우병을 우리나라에 퍼뜨리려고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뭐 이런 식의 발상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명박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부러 광우병을 퍼뜨리겠어요? 또 그건 박근혜 정부라고 해서 일부러 세월호를 침몰시켜갖고 누구를 제사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론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국가 권력이라면 그러고도 남지. 저놈들은 옛날에 5.18을 일으켰던 놈들이니까. 이런 식의 트라우마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특정 분야에 있어서 멀쩡한 사람들이. 하지만 이 민주화 세대 역시 뭘 했습니까? 민주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민주화해가지고 선거로 정권 교체하고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민주화에 성공한 것도.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엄청난 성공을 한 세대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당연히 지분이 있죠. 할 말이 있죠. 또 인구도 엄청 많아. 여기는 베이비붐이고 여기는 베이비붐의 자식 세대야. 그러니 당연히 인구가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항상 지지율이 30%가 고정으로 나와. 민주당은 항상 지지율이 20%가 고정으로 나와. 이 30%와 20%는 뭡니까? 인구예요. 인구. 산업화 세대가 30%이기 때문에 30% 지지율 고정 나오는 거예요. 민주화 세대가 20%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20% 고정이 나오는 거예요.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그리고 산업화 세대는 자유한국당이 있고 민주화 세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거야. 그 두 개의 세대가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정치를 해온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의 큰 짧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난 뭐야? 나는 저는 민주화 세대입니까? 혹은 여기 파란 옷 입고 모자 쓰신 혹은 황은경 작가나 여기 이경환 의원님은 뭐야? 민주화 세대세요? 민주화 운동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포스트 민주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 세대라고 봅시다. 근데 미래 세대를 누가 대표했냐면 사실 안철수 현상이, 저는 그런 미래 세대가 응집해서 정치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런 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럽에 있는 그런 뭐 마크롱도 그렇고, 뭐 오성 운동이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포데스타 뭐 이런 것들, 포데모스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신생정당 운동, 뭐 해적당이니 그런 것들이 다 미래 세대의 정치적 움직임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에서 빵 터진 거죠. 안철수는 나이는 민주화 세대지만 민주화운동 안 했죠. 전문가였고 의사로서 성공했고 그걸 갖고 사회에 공헌했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셀럽이 됐고 청년들의 멘토가 됐고. 그래서 사실 안철수가 만약에 마크롱처럼 별개의 정당을 만들어서 인기 좋을 때 진작 창당해갖고 총선에 참여했으면 2012년쯤에 그랬으면 아마 마크롱처럼 빵 터져갖고 새로운 미래세대 정당으로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는 그걸 다 후루룩 이렇게 본인이 이른바 간철수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뭐 눈치 보고 이러면서 좋은 타이밍 다 놓치고. 안철수 솔직히 대통령 될 기회가 한 3-4번은 있었죠. 자기가 다 발로 뻥뻥 찼잖아요. 그러면서 그 좋은 미래세대가 응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다 놓쳤어. 그리고 나서 다 흩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미래세대는 독자적으로 정치 조직화가 되지 못하고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존 정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여기 이경환 구의원 같은 분, 기존 정당으로 공천받아서 청년 구의원, 시의원으로 많이 당선됐어요. 옛날 같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뭉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응집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안철수 같은 어떤 명망가라든가 혹은 어떤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 기존 정당에 뿔뿔이 흩어져서 공천 주세요, 가산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읍소해서 공천 받아가고 겨우 구의원 됐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없는 것보다 낫지만 미래세대가 별개의 정당으로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연금 논쟁이라든가 그런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있는 논쟁 있잖아요. 그런 데서 미래세대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솔직히 구의원이 국민연금에 어떻게 목소리를 냅니까? 못 내잖아요. 국민연금은 기성세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지들끼리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부담은 다 미래세대한테 떠넘기잖아요. 아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정치권에 권한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청년 세대가 한 30%는 되는데 국회에는 1%예요. 30대 이하가 3명이에요, 3명. 지금 국회의원 중에. 그것도 그 중에 하면 김수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름 비례대표로만 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비례대표를 확 늘리면서 늘어나는 만큼은 적어도 미래세대에게 할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비례를 좀 맞추자.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사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런 매력적인 인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적인 조직화를 하거든요. 뭐 정우성 씨가 좀 난민 문제 갖고, 저는 그전에는 김재동 보여줬는데 요즘 김재동 씨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좀 타이밍 놓쳤어요. 김재동은 지난번에 나왔어야 됐어요. 나올 거면 지난번 대선이나 그 전 총선쯤에 나와갖고, 그 유럽도 코미디언이 나와서 오성운동, 뭐 이탈리아도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청년 세대를 쫙 모아서 정치 세력화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그분도 방송 좋아하고 뭐 눈치 보고 이러다가 타이밍 놓쳤고, 안철수랑 비슷해. 그리고 아니 뭐 양반? 뭐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어떤 아이콘, 새로운 리더가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기존 정당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별개의 정당을 만들든 기존 세대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와 조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요즘 이제 결혼불능 세대, 정치의 역할이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풀자면 그런 고민인 거고요. 정도전의 원작이 됐던 책인데,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 논문인 그 논문을 김영수 박사라는 분이 책으로 낸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공민왕 8년 이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공민왕 5년 6월 이후 약 2년간은 고려에게 남겨진 가장 좋은 그리고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의 의미는 당대에는 알려지지 않으며 과거와 함께 미래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할 때만 떠오른다. 그것은 역사가 의미를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당대의 의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민왕 8년부터 한 2년 정도는, 공민왕 5년부터 한 2년 정도는 고려가 안 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려가 안 망하고 1000년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개혁했으면. 그랬는데 이때 타이밍을 놓쳤어. 그때 뭐 외적도 침입하고 공민왕도 뭐 이렇게 혼란해지고 뭐 노국공주 죽고 뭐 이러면서 혼란에 빠져서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고려는 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엔 모른다는 거야. 당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 그때면 나라 안 망할 수 있어. 구한말도 마찬가지예요. 구한말도 한 1890년대부터 어느 타이밍인가는 조선이 안 망할 수도 있었어. 일제시대를 안 겪을 수도 있었어. 근데 당대에는 그걸 몰랐어.
당대는 모르고 오 하고 서로 이해관계 찾고 뭐 지들끼리 파벌 싸움 벌이고 이러다가 타이밍 놓쳤어. 그리고 나서 나라 망했어. 그리고 36년간 35년간 그렇게 일제시하고 들어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징용에 끌려가고 국민들이 그런 고초를 겪게 된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도 어쩌면 이런 타이밍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역사를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역사를 읽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역사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며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정치가는 본질적으로 예언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내다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트랙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4명 중에 1명 결혼하고 인구 팍팍 줄어들고 국가 소멸. 그게 사실 조금만 고민해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전혀 그거를 이슈화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왜 그걸 토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정치인들은 그런 역할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원래 세상의 일이란 운명의 신, 포르투나, 운명의 신이 지배하는 것이어서 아무리 인간이 용의주도하게 살아도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으며 어떤 대책도 쓸데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운명이 다 결정한다 이거지. 그러나 만약 운명이 인간 활동의 반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반은, 이게 비루트입니다. 비루트, 영어로 하면 벌추. 인간의 역량에 달려 반은 우리들의 지배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포르투나와 비루트의 어떤 역사관이라는 거죠. 정치학. 그래서 역사의 한 절반 정도는 운명에 맡겨진다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범람하면 다 쓸려가는 것 같지만 평소에 제방을 열심히 쌓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쉽게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늦추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마키아벨리나 혹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 정당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딱 그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본인이 정치적 준비가 안 되신 분이 갑자기 인기를 확 얻다 보니까 좋은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죠.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이 한번 제가 하는 조그만 독서 모임에 오셔서 그 비공개 강연을 하실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국민의당 창당하기 직전인데 해외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엄청 책 많이 읽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딱 책을 한 권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해외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읽으라고 뭐 주는 그런 책 있잖아요. 거기 공항에서 사는 책. 그 영어, 그러면 또 영어를 읽었다. 원서로 마션이라는 책 아세요? 마션이라고 그 화성. 화성에 그 갔다가 탈출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맷 데이먼이 그 영화화된 책. 영화화된 그 영화의 원작. 그거를 되게 재밌게 읽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뭘 봐도 재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콘텐츠를 봐도 뭐 내가 겪은 일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뭐 이랬다는 거. 완전 확 이렇게 됐다가 푹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근데 마션 보니까 아 그래 내가 화성 갔다가 탈출하는 얘기 좀 봐야 좀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이걸 겪은 거지. 본인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은 거야. 근데 그러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조직화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확 말아먹으신 거죠. 크게. 본인은 그걸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자기의 개인적인 실패라고만 생각할 텐데 그게 사실은 우리 세대 전체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패착이고, 이게 국민이 한번 그렇게 마음을 줬다가 실패하고 나면 또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이제 기성세대 믿지 않아요. 이른바 멘토라고 하는 사람 믿지 않아요. 멘토들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을 위해서 진짜 끝까지 헌신한 사람 누가 있어요? 청년당이라고 2012년에 실제로 안철수 그 청춘 콘서트를 했던 스태프들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모여서 청년당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출마를 했어요 실제로. 다 낙선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때 청년당 만들 때 뭘 기대했냐면 안철수가 청년당에 합류해서 당 대표가 돼줄 걸로 기대를 한 거예요. 당 대표가 돼서 안철수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려고 청년당을 기획했던 거야. 뒤에는 법륜스님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회의원 나왔던 300명의 청년들이 다 빚쟁이가 됐어요. 다 대출받아서 기타금 넣고 선거 치렀는데 끝까지 안철수가 합류 안 하는 바람에 다 낙선하고 다 몇천만 원씩 빚지고. 안철수가 그래요. 그 청년을 위한 멘토란 분이 그 본인을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건 걔들의 선택이지. 나는 정치할 생각 없다. 그리고 2012년 총선을 그냥 스킵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오니까 서울시장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안철수 현상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행보는 다 아닌 거니까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이미 놓쳤고 저는 이미 그 청년들의 마음이 굉장히 싸늘하게 식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정우성 씨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 중에 누가 그렇게 청년들을 규합할 만한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유럽식 그런 어떤 마크롱 같은 명망가가 탁 등장해서 이건 힘들 것 같고 청년 세대 안에서 누가 영웅이 등장해서 그게 뭐 연예인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 사건을 겪어서 등장하든 누군가가 청년 세대 자체의 리더가 등장해서 청년 세대를 조직화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차선으로 이경환 의원처럼 기존 정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정당 안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최대한 내면서 거기서 이제 커 나가는 거지. 그거는 이제 차선책인데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발언권이 엄청 작아.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저랑 동갑도 있어요. 김혜영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 1등으로 해가지고 다 최고위원 됐지만 그 사람들 뭐 목소리를 냅니까? 존재감이 있습니까? 무슨 이해찬 대표에 맞서갖고 뭐 이견 얘기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그 젊은 분들이? 제가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고 훌륭한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발전 가능성이 큰.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들어. 왜냐하면 거기는 명확하게 주주가 있어. 자유한국당은 산업화 세대가 주주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세대가 주주예요. 거기에 청년 세대가 꼽살이 낀 거예요. 새빵 사는 거예요. 당연히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래서 길지만 결국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도 하면 유럽은 당내 청년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의 3인당이나 뭐 이런 그 보수 정당들은 당내 청년위원회가 아니라 아예 청년당이 따로 있어. 청년 3인당이라고 해서 청년 3인당 대표가 나중에 총리가 돼요. 청년 3인당 대표는 나중에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당수가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청년 리더를 20대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수가 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슈레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 집권하면 총리가 돼요. 그 세대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내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청년위원회처럼 뭐 임명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선출을 해도 아무 예산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별도의 예산과 조직을 인사권까지 갖춘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로 리더십을 키울 수 있게끔 그리고 독자적인 정책 아젠다도 연구할 수 있게끔 어떤 틀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리더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기존 정당들이. 근데 기존 정당들이 그렇게까지 할까는 모르겠지만 예산과 이걸 띄워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리더를 키우는 방법도 있다. 근데 쉽지는 않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별개로 조직화하기도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뭐 차선은 그나마 이경환 의원 같은 케이스가 차선이라면 차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